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유치권으로 가겠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치권의 목적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니까 유가증권은 빼겠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추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1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는 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기억.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유가증권 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경매 물건과 유치 대상 목적물이 상호 결련성,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목적물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피담보 채권이 다른 목적물에 있는데 A 부동산,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얘를 유치권 신고를 해놓은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련성,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자의 합법적인 점유,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인 점유 그리고 직간접적인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중간에 점유를 예를 들어 침탈당한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임차인의 유치권은 임대 계약 당시 원상회복 특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원상회복 특약이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서 그 표준 계약서에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치권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왜 유치권 신고를 할까요? 저런 내용을 모르고도 할 수도 있고 알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할까요? 유치권 신고를. 일단은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 입찰자의 참여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러면 일반 입찰자의 입찰률이 떨어지면 낙찰가율도 떨어지겠죠? 예. 임차인이 뭐 할까요? 입찰 참여할 수도 있겠죠. 혹은 소유자가 입찰 참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싼 값에 낙찰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일단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유치권자하고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할 때 이 유치권 신고한 사람들이 과도한 이사 비용이나 혹은 유치권 비용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들어오겠죠.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도 유치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 법원은 이 유치권이 진성인지 가성인지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면 유치권을 전부 다 뭐 한다? 접수 받아줍니다. 나중에 낙찰자가 유치권자 상대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법원이 얘가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입찰자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고 낙찰가도 떨어지고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유치권은 일반 물건이 아닌 얘는 특수물건입니다. 특수물건. 그러면 특수물건이잖아요. 일단은 말소기준 등기보다 선후에 상관없이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자기 자본이 거의 100%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이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유치권, 소위 말하는 특수물건들은 돈하고 시간 싸움입니다. 돈하고 시간 싸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물건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경험치가 쌓이고 현금 자산이 쌓이면 그때 가서 하십시오. 그때 가서. 이게 이제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법정지상권으로 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작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지료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지상권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동일인. 즉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건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나 일반 매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갖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몇 년일까요? 30년입니다. 30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낙찰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법정지상권에 인정되는 그 기간까지는 제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각물권 명세서 비고란에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으로 가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첫 번째 성립 요건이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A하고 B가 아주 친한 친구분이십니다. 두 분이 아주 친한 절친이세요. 절친이신데 A는 대지주고 B는 소장농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뭐 땅도 한 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분의 상속인이죠. 상속인 B-가 A를 찾아가서 두 분이 친구셨는데 대지주시니까 가지고 계신 땅 요 끄트머리에 우리 아버지 묘를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A가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여기서 A가 인정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A가 다시 소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요 B- 요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요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도 있겠죠. 동의 없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 경계를 넘어갔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도 평온하고 공연하게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이상 분묘를 점유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한 후에 분묘 이전에 대한 특약이 없이 그 해당 토지를 임야를 처분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본묘 기지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세 가지 경우에만. 그래서 본묘 기지권 역시 매각물권 명세서에 비고란에 본묘 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역시도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죠? 대항 요건이라는 게 있죠. 대항 요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대항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근데 전입신고가 빠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을 나중에 늦게 인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즉, 둘 중 늦은 날 오전,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이 길 오전 0시. 그러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요 A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해서 주고 A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요 전세 보증금 4억 줬다는 내용이 A 부동산, A가 가지고 있는 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되죠. 예, 전세권이면 됩니다. 전세권이면. 근데 일반 임대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네가 살고 있는 주택이 어찌어찌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니 너도 네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 신고 및 배당을 신청하라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가서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겠죠. 합니다. 그런데 얘는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B도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대항력 발생, 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법원에서 정해놓은 배당 종기일까지는 배당을 신청해야 됩니다. 배당을. 즉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소위 말하는 무슨 권리가 생긴다?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느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 시점 플러스 확정일자 둘 중 늦은 날 생깁니다. 둘 중 늦은 날입니다. 비임차인입니다. 비임차인이 1월 4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해놓은 날까지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B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느냐? 대항력 발생 시점이 언제죠? 저기서 얘기하는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죠. 1월 5일 오전 0시 플러스 계약서의 확정일자 이거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확정일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1월 5일 확정일자. 그러면 둘 중 늦은 날이면 언제죠?
둘 중 늦은 날이면 1월 5일 오전 0시일까요? 아니면 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잖아요. 그죠? 둘 중 늦은 날이면 이 날짜가 되겠죠. 이 시간이 되겠죠.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조건 3가지 갖추라고 했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 그죠? 그거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 이제 이런 경우죠. C가 여기 이분이 소액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소액임차인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하라는 통지서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배당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아무리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반드시 조건을 충족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반드시 배당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까지는 뭘 하라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라고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라는 얘기는 주택의 인도, 즉 점유와 플러스 전입신고. 전입신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의 인도는요. 뭐 살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전입신고는 뭐보다 빨라야 된다고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일보다는 빨라야 된다고요. 경매가 되는 줄 알고 전입신고했어요. 보호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소한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마쳐라.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해줄 것이다.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저런 조건을 다 충족한다면 3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겠죠. 즉 3가지 조건이라는 얘기는 대항력도 가질 수 있고 우선 변제권도 가질 수 있고 최우선 변제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데 조건을 충족 못하면 하나라도 뭐 전입신고가 빠지든 확정일자가 빠지든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요구 신청을 못했든 하나라도 빠지면 얘는 배당에서 배제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요 2가지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해주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3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저 중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도 동사무소잖아요. 그럼요. 전입신고도 동사무소에서 하죠. 9시부터 6시고. 예. 전입신고는 2일 0시로 해요. 대항력 발생 시점이 그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라는 거. 요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아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저당 설정 날짜 왜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려면 등기소 가잖아요. 공무원 업무 시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전입신고도 공무원이 하는 건데 네. 일자하고 다르니까 조금. 전혀 다른 거라니까. 이거 같은 선에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예. 다른 거니까 이걸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 돼. 따로입니다. 따로. 예. 계약하는 날, 전세 계약 그 잔금 치료하는 날 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확장자로 같이 가는 거. 그렇죠. 같이 봤죠. 근데 간혹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안 들고 간 거지. 그럼 확정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전입신고를 한다. 그리고 저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전입신고 당일날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까지 받으셔야 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시작해도 되겠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권리분석 순서입니다. 권리분석 순서. 권리분석 순서. 첫 번째가 등기부 등본상,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말소기준 등기를 찾는 거죠. 즉 돈 받을 권리 중에 제일 먼저 접수된 놈, 그걸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입찰자가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낙찰로, 경락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즉 말소기준 등기보다 먼저 접수된 권리,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게 접수됐지만 예외적으로 인수해야 될 권리들이 몇 가지 있었죠. 예, 그런 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 역시도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일자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역시도 매각물건 명세서 상의 임차인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2, 3번 전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서류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서류 하나만. 그리고 네 번째, 말소기준 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하는 거죠. 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혹시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즉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거나 하면 제가 떠안아야 되니까. 첫 번째,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늦습니다. 즉 말소기준 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늦어요. 늦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지요. 낙찰자 인수사항 없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빠릅니다. 그럼 일단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예, 여기서 출발입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고 하면 전입 확정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도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우선변제권. 예,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낙찰 금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가면 즉 전액 배당자라고 하면 낙찰자 인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낙찰 금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아갑니다. 일부만 배당받아가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죠? 대항력을 가지고 있잖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일부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을 제가 권리 분석을 잘 했습니다. 요건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의 입찰 부동산의 좌우수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보통 이걸 도로로 기준으로 하면 여기 이제 계단입니다. 계단.
도로에 접한 부분의 면적이 넓지요. 넓지요. 그러면 보통은 계단 면적해서 여기를 1호 라인, 여기를 2호 라인으로 잡습니다. 왼쪽을 1호 라인으로 보통 잡습니다. 예, 이렇게 잡고요. 도로에 접한 부분이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출입구를 하면 다세대 주택의 구조가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보통은 옆에 혹은 이 옆에다가 하겠죠. 계단을. 그렇죠? 이 옆에다 계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호스를 왼쪽에 1호, 오른쪽에 2호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도로 기준입니다. 도로. 그래서 얘를 1호, 여기를 2호. 1이 들어가든 도로 부분이 1호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장에 갔더니 좌우 호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을 겁니다. 낙찰 보증금 영수증. 그 영수증을 갖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서 뭘 발급 신청하셔야 될까요? 뭘 발급 신청? 건축물 대장 아닙니다. 대장에는 설계도면이 안 나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이게 설계도면입니다. 이게 설계도면. 건축물 현황도면을 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입찰한 물건의 호수와 건축물 현황 도면의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르면 법원에 불허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불허가 신청. 좌우 호수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양 당사자 간에 협의만 하면 좌우 호수를 바꿔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꿔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방향이 한쪽은 남향이고 한쪽은 북향이거나 한쪽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거나 이래버리면 서로 간에 바꾸지 않겠죠. 즉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요 명의를 양쪽을 바꾸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뭐 낙찰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걸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불허가 신청하셔서 깔끔하게 정리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보통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의 표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전체 요 토지의 면적이 있죠. 이 토지의 면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지권의 표시. 요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의 면적. 이걸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이 건물에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 202호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전체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가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 6분의 1이죠. 예. 100분의 얼마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게 요 얼마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대지권 비율의 표시입니다. 대지권 비율의 표시. 그러면 보통 대지권의 표시는 요거는 분모가 됩니다. 분모가. 요 대지권
비율의 표시는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 요게 제 겁니다. 요게 제 건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재개발 시에, 재개발은 기존에 노후된 주거지를 새로 아파트로 바꾸는 거잖아요. 탈바꿈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할 때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 건물은 어차피 오래되니까 낙후됩니다. 건물에 대한 가치 가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 제일 중요한 건요, 토지죠. 토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율. 그 지분율이 대지권 비율입니다. 이 비율의 표시가 제가 커야 나중에 권리가액을 많이 산정받을 겁니다. 권리가액을 많이 산정받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지권 비율의 표시가 큰 것에,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그런 데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등기부 등본에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제가 입찰 참여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분명히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딱 뗐더니 거기에 용도란에 다세대가 아니라 근인생활시설, 점포나 사무실 혹은 의원, 학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즉 근인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건 입찰 불가입니다. 예, 입찰 불가입니다. 왜? 첫 번째,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뭐 한다? 원상 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제곱미터당 계산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계산이 되고, 상가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그리고 취득세는 최고 세율 4.6%짜리입니다.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면 1.1이잖아요. 그죠? 얘는 4.6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혜택이 쟤는 안 됩니다. 그럼 불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입찰 참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사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차라리 입찰 보증금을 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안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잘못된 부분들, 기재가 잘못된 부분들, 혹시 낙찰자가 떠나서 위험부담이 생기는 이런 하자들을 제가 조사해서 불허가 신청을 해서 구제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구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건 입찰 불가입니다. 불가. 입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저 7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 7가지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오고, 나오지 않는 건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 서류 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죠. 첫 번째,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 현황 조사서 확인이 가능하죠. 세 번째, 당사자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법원의 문건 처리 내역 및 송달 내역 확인 가능하죠. 우리는 문건 처리 내역도 중요하지만 이 송달 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왜? 임차인,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반드시 경매사건 진행된다고 통지서 발송해야 됩니다. 발송하지 않았다. 그럼 형식을 갖추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할까요?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요. 각하시킵니다. 각하.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서.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 7가지 하고 요거 5가지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물건 하나당 권리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